윤노아 씨, 선물까지 가져올 줄 몰랐네요. 아우지르가 산 거예요. 회의가 급해서 짐을 집에 두고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 짐을 좀 덜어줄 사람이 필요했죠. 다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 저도 차 한 잔 마시면서 정신 좀 차려야겠네요. 진태영 컴퓨터에서 복구한 데이터는 다들 봤겠죠?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예상했던 대로 안에는 진태영이 맡았던 모든 고리대금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계약서랑 거래 내역까지 전부요. 진태영의 사업 범위는 주서윤보다 훨씬 넓어서 각종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지하 도박장과도 결탁했어요. 경전에서 많은 이익을 챙겼던 거죠. 근데 소년호도 꽤 약삭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계약서들이 경전금융이랑 직접 맺은 게 아니라 전부 다른 위장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모든 자금은 위장회사를 통해 투자상품 매입 형태로 경전금융으로 흘러간 거죠. 그 위장 회사들 대부분의 법인 대표가 진태영이었어요. 완전히 희생양 역할을 맡은 셈이었어요. 진태영의 고객과 제가 수집한 피해자 명단이 거의 일치해요. 피해자 중 일부가 집단 소송에 동의했고 이게 제가 받아온 증언들이에요. 맞다. 이 명단에 주서윤의 자료가 있었는데 진태영이 자살하기 전에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았어요. 지금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고민을 잠시 미뤄두는 게 어때요? 나중에 답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피해자들을 방문했을 때 빚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전부 해외에 있더군요. 제 생각에는 빚 독촉을 피하려고 미립국으로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아요. 이런 우연이 있나? 다들 도망갔어요? 지금은 국경 검문이 워낙 엄격해서 노련한 브로커의 안내 없이는 그 방어선을 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백은우 씨, 채무 금액이 많은 사람 중에 도혜진, 이강우, 정상현 이 세 사람도 있었나요? 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스월터가 그 사람들이 미립국했던 국가 중 하나였는데 미립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인신매매였어요.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은 협박과 회유에 떠밀려 국경을 넘었고 스스로 여권과 신분증까지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나라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배후의 인물이 경전금융 상장을 주선한 사람과 동일 인물일 겁니다. 내가 한번 맞춰볼까요? 그 사람 이름이 베르나인가요? 맞아요. 베르나 후작이에요. 또 귀족이 연루됐군요. 거기다 전보다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예요. 스월터 내무부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일들이 있어요. 윤노아 씨, 스월터 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난 몇 년간 제 아버지는 귀족들의 부패 문제를 정리하셨어요. 규정에 어긋난 자산들을 강하게 정리했고 귀족들의 사업 활동도 크게 제한하셨죠. 베르나 후작이 그중 한 명이에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전금융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거기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에선 고리 대금을 했다고 해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네요. 베르나는 나이도 많은 데다 원래 탐욕스러운 성격이라 금난 계곡의 연구가 꽤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르나의 신분이 특수한 만큼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직접 대면에서 추궁하기엔 부족해요. 맞다. 복구된 데이터에 문서 외에도 음성 파일이 엄청 많았어요. 진태영은 업무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개인적인 생활이나 감정 이야기까지 담겨 있기도 했고요. 업무용 휴대폰을 너무 자주 써서 그런지 개인 휴대폰이 있다는 걸 잊은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짠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녹음 몇 개를 골라냈어요. 음성 파일이라. 경찰이 제공한 수사 기록에도 진태영이 유언으로 녹음을 남겼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유언 대부분은 진광호의 도박 중독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죠. 만약 녹음이 한 개가 아니라면 그건 좀 수상하네요. 녹음에는 진태영이 어린 시절 불행했던 기억부터 성인이 되어 경전에 들어가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기까지의 심정 변화가 담겨 있어요. 흩어진 녹음을 이어붙여서 진태영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4가지 경험을 하나로 정리했어요. 한번 들어보죠. 지금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나는 과제에 파묻혀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며 이웃들이 어머니한테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라고 애타게 설득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웃들이 입에 담지도 못할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 진광호다. 기억 속 이웃들의 모습과 어머니의 얼굴도 그저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그때의 대화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떠나지 않고 있다. 왜 이혼 안 해?
채소 장사 그만두고 엄마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바보야. 엄마랑 돌아가면 이렇게 좋은 책은 읽을 수 없어. 고향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어차피 집에도 잘 안 들어오잖아.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 돈 때문이지. 돈 생기니까 바로 우리 둘 데리고 여기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거잖아. 가난한 부부는 고생이 끊이질 않지. 태영아, 넌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해. 나중에 좋은 직장만 구하면 네 아빠도 그런 식으로 굴진 않을 거야. 엄마 때문이 아니어도 네 생각하면 언젠가 양심에 찔려서 그만두지 않겠어? 꽤 오랫동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괴로워했었다. 나와 피를 나눈 그 남자는 정말 악인인 걸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듯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비싼 장난감을 사주곤 했다. 내 대학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집마다 돌아다니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은 빈소에서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었다. 결국 우리도 아버지랑 똑같이 인생을 통째로 도박판에 걸고 있었던 거다. 그저 아버지는 돈을 걸었지만 우리는 양심을 걸었다. 도박에 빠진 피해자들이 저한테 법률 자문을 하러 온 적이 많았죠. 도박을 한 뒤에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심지어 깊이 반성하기도 했어요. 근데 도박판이 있으면 어김없이 갔죠? 도박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승패와 상관없이 강한 자극을 주고 결국 중독성을 유발하게 해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눈물 흘리며 뉘우치면서도 자기 손을 제어하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가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녹음도 들어보죠. 한때 나는 도박판의 승자였고 계속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승자가 되어 테이블 위의 상품을 모두 휩쓸 때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만 같았다. 돈이면 빚쟁이도 달래고 이웃들의 험담도 잠재울 수 있었기에 겉으로나마 삶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도박판에선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도 있기 마련이다. 대영아, 지난달 실적도 아주 좋았어. 재무 회수 수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말이야. 근데 넌 가끔 너무 소극적이야. 너무 몰아붙이면 큰일 날까봐 여유를 주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이런 채무자들은 빚이 많으면 무뎌지니까 좀 세게 나가야 돈을 받을 수 있어. 자네 아버지도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베르나 씨와의 협력이 거의 성사됐어. 앞으로 채무자들이 돈을 안 갚으면 바로 배에 실어 보내버리면 돼. 여기서 못해도 밖에선 처리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앞으로 난 해외 쪽에 집중할 거라 경전은 자네한테 넘길 거야. 자네도 나처럼 고생을 해봤으니 운명 같은 건 안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지. 냉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을 수 없어. 나중에는 자네도 나처럼 해외로 나가서 모든 걸 바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레이에 있는 바닷가 요양원에 투자해서 어머니랑 고향 식구들 모시고 편하게 지내시게. 며칠 뒤에 내가 베르나 씨를 소개해 줄 테니까 당분간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 자네 밑에 주서윤이라는 비서가 있지 않나? 그 여자도 데려와. 대표님, 주서연 씨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라 매번 실적이 꼴찌였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는 거지. 이 외모랑 몸매는 괜찮은데 얼굴에 큰 점이 있으니 나중에 화장 좀 진하게 하고 오라고 해. 돈을 갚지 못한 젊은 여자들. 회사에선 그 사람들을 다루는 수단이 많았고 판매 상담원이 된 사람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주서윤을 고르는 건 그저 순간적인 관심이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자신한테 남긴 업보라고 했다. 난 타고난 빚쟁이. 그 사람은 타고난 채무자. 우린 한 배를 탄 처지인 셈이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엔 그 여자도 나처럼 같은 길을 선택해 시면으로 추락하게 될 거라는 걸 난 안다. 양심이 뭐라고? 양심으로는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다.
손현호, 진태영, 그리고 주세윤은 비슷한 배경을 지녔고 서로의 모습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춰봤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죄악에도 등급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단계에 있어요. 백은우 씨가 이전에 죄악은 서로 얽힌 넝쿨이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은 아마 그걸 넘어선 것 같네요. 비유하자면 이건 성숙한 뒤 퍼져나가 번식하는 포자예요. 이 죄악을 일종의 질병처럼 비유하고 있군요. 별거 아닙니다. 그저 비슷한 관점이 담긴 책을 본 기억이 나서요. 아마 어릴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흐릿하네요. 진태영의 녹음으로 돌아가면 손현호와 진태영 둘 다 이 일에서 손을 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손현호가 은퇴를 선언한 건 해외로 도망가서 손을 떼려는 수작이었네요. 정말 손을 떼고 싶었다면 베르나랑 미립국 같은 일까지 이야기했을 리 없잖아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진태영이 회사 내부 비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손현호가 가만히 놔뒀을까요? 진태영이 죽기 전에 거액의 빚을 졌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다음 녹음에는 더 중요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재생할게요.